도대체 이 나라의 민주화 유공자가 몇 명인가요? 또 다른 유공자는 몇 명인가요? 국가에서 인정한 민주화 운동 관련자가 9,844명이 이르고 이 가운데 829명은 민주당이 추진하는 민주화 유공자법에 따른 예우 대상입니다. 정부 관계자는 25일 민주당 법안대로라면 난민전 사건 2명, 동의대 사건 1명, 서울대 민간인 고문 사건 1명도 민주화 유공자로 지정돼서 가족까지 그 혜택을 받게 된다고 말했습니다. 친북, 민간인 고문, 이 경찰 사망 사건 관련자들도, 이 경찰 사망 사건은 바로 동의대 사건입니다. 이 관련자들도 국가 유공자급 예우를 받는 것입니다. 국회 입법조사처가 국민의힘 정무대객에 낸 자료에 따르면 민주화 보상법을 근거로 국가가 민주화 운동 관련자를 인정한 규모는 무려 9,844명이나 됩니다. 이들은 1964년 3월 24일 이후에 권위주의적 통치에 항거하여 헌법이 지향하는 가치를 실현한 활동 등을 인정받은 인사들입니다. 매우 고마운 분들이죠. 다른 법률에 따라 관리하는 4.19 혁명 유공자, 5.18 민주화 운동 유공자, 이 5,200여 명은 포함하지 않은 숫자입니다. 정부는 민주화 운동 관련자를 주요 사건 41건으로 정리했습니다. 긴급조치 위반이 4,587명으로 제일 많고, 정규직 결성해직 사건 1,609명, 그리고 현대중공업 노동쟁의 사건 962명 순서입니다. 상징성으로 단 한 명이 하나의 사건으로 구분된 경우도 있습니다. 전태일 분신 사건이 그렇고, 박종철 고문치사 사건, 그리고 이한열 최루탄 피격 사건 등이 그렇습니다. 민주화 운동 관련자 중에는 4,988명에겐 이 보상금, 생활지원금이 모두 1,169억 3천만 원이 지급이 됐습니다. 국민의힘은 이렇게 지적했습니다. 사회적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사건도 무리하게 민주화 운동 관련자로 선정이 됐다. 실제 1989년 부산 동의대 사건은 민주화 보상위원회 심의 과정에서 논란이 있었죠. 당시 동의대 도서관에 감금된 정경을 구출하려고 들어갔던 경찰 7명이 학생 측이 던진 화염병에서 일어난 불로, 그 화재로 사망을 했습니다. 7명이나 죽었습니다. 하지만 민주화 보상위원회는 이를 반독재 사건으로 분류하면서 도서관 농성에 이르기까지 1년의 행위는 당시 노태우 정부의 권위주의적 탄압에 대한 항거에서 비롯됐다, 이렇게 말을 하며 발생한 결과가 중대하다는 것만으로 민주화 운동 관련성을 부인할 사유는 되지 못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전부 민주화 유공자가 됐습니다. 그 결과 동의대 사건 52명이 민주화 운동 관련자가 된 것입니다. 하지만 경찰 유족이 항의를 하고 반발 여론이 비등하자 이후에 동의대 사건 잔여 13건에 대해서는 불인정 결정을 내렸죠. 똑같은 사건을 두고 하나는 인정이 되고 나중에 추가된 것은 인정을 받지 못한 것입니다. 1979년 발생한 난민전, 그리고 남조선 민족해방전선 준비위원회 사건, 이 난민전 사건도 논쟁 소지가 있습니다. 실제 북한과 연결을 시도했다는 의혹이 남아있는 까닭입니다. 그런데 민주화 보상위원회는 유신 반대 활동이 명백하다면서 이 난민전 사건이 연루됐던 50명을 민주화 운동 관련자로 판단했습니다. 제가 알고 있는 분도 있습니다. 당시 김일성 보고문 작성 등으로 난민전 활동을 주도한 13명은 민주화 운동 관련자로 인정되지 못했을 뿐입니다. 심지어 민주화 보상위원회는 1984년 그 유명한 서울대 학생회 간부들이 뿌락지로 의심된다며 무고한 사람들을 감금 폭행한 이른바 서울대 민간인 고문 사건도 반독재 운동 시국 사건으로 분류했습니다. 솔직히 물고문까지 했다고 그러죠. 그게 말이 됩니까? 당시 피해자 4명은 프락시가 아니라고 법정에서 밝혀졌고, 이들 가운데 일부는 언론 인터뷰에서 집단 구타 후유증으로 정상적 사회생활이 어렵다고 했습니다. 그런데도 민간인을 고문한 가해자 5명이 오히려 민주화 운동 관련자로 인정이 된 것입니다. 국가 유공자가 된 겁니다.
1990년 산호맹 사건, 이 남한 사회주의 노동자 동맹이죠. 산호맹 사건. 이 사건은 핵심 간부 박노해, 그는 본명이 박기평인 시인입니다. 이 박노해 시인 그리고 백태웅만 민주화운동 관련자가 됐습니다. 사회주의를 표방했지만 이들의 활동은 당시 군의주의적 통치에 대한 항구로 판단된다는 것입니다. 다만 나머지 산호맹 연루자 100여 명은 민주화운동 관련자로 인정받지 못했습니다. 솔직히 제가 드릴 얘기는 아닌 것처럼 보이는데 천만다행입니다. 민주당 우원식이 대표 발의한 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안에는 이들 가운데 사망자 또는 행방불명자, 부상자 등 829명을 유공자로 예우하자는 내용이 있습니다. 최근 국가보훈부는 유공자 선정 논의에 필요한 대상자 기록을 국가기록원에 요청을 했죠. 그런데 아주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개인정보라는 이유로 거부를 당한 겁니다. 국민의힘 정우택의 말이 이렇습니다. 유공자 예우에 세금이 들어가는 만큼 국민이 상세한 민주유공자 명단과 그 공직을 알 권리가 있다. 그렇습니다. 국민 세금이 들어가는데 국민이 그 세금을 누구에게 주는 것인지 몰랐어야 되겠습니까? 나라를 위해, 정의를 위해 자신을 희생한 것을 기려야 하고 보상해야 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합니다. 그러나 이념에 사로잡혀 이 나라의 기틀을 흔든 자들까지 민주화 유공자라고 한다면 우리가 이 나라에 애정을 가질 까닭이 없습니다. 저는 그걸 믿습니다. 이 문재인과 연관된 100가지도 넘는 의문 중에 저는 꼭 따져 묻고 싶은 것, 꼭 따져 물어야 할 게 몇 개가 있습니다. 첫째, 2020년 서해에서 해수부 공무원 이대준 씨가 이 북한군에 피살되었을 때, 그 피살되기 전 문재인은 왜 북한에 그를 구해줄 것을 요구하지 않았는가? 그의 죽음을 왜 방치하는 것인가? 나는 문재인에게 이대준을 구할 시간이 충분했다고 믿습니다. 그는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할 기본적인 대통령의 책무마저 져버렸습니다. 이대준 씨를 월북으로 몰아간 배경은 과연 무엇일까요? 설마 종전선언을 얻기 위해서 북한에게 잘 보이려고 한 건 아니겠죠? 성운을 비롯한 관련자들은 지금이라도 국민 앞에 엎드려 용서를 빌어야 합니다. 둘째, 탈북어민 강제북송 사건은 누가 결정한 것인가? 문재인이 최종 결정한 것이라고 나는 생각합니다. 이 문제는 사람이 먼저다고 말하던 문재인이 진작 사람의 생명을 어떻게 여기고 있는가를 가늠케 하는 사건입니다. 만약 탈북어민의 북송을 문재인이 결정하지 않고 성운이 했다면 그건 명백한 월권입니다. 셋째, 문재인이 도보다리 위에서 김정은에게 건네준 USB에는 무엇이 담겨 있는가? 이 사건을 통치행위로 포장해서는 결코 안 됩니다. 적의 수장에게, 우리의 주적 수장에게 USB를 건네줬는데 그 안에 든 내용을 문재인 당사자밖에 모른다면 그건 말이 되지 않습니다. 김정은에게 건넨 USB에 든 내용을 내각과 의논했다거나 청와대 비서들과 논의한 흔적도 전혀 없습니다. 문재인은 과연 이 USB에 무엇을 담았을까요? 그는 김정은과 기록되지도 않고 녹음되지도 않은 대화에서 무슨 말을 한 걸까요? 자, 네 번째 질문은 이것입니다. 나는 문재인이 역대 대통령 중에 가장 공사 구분이 안 된 통치자였다고 생각합니다. 그는 짐이고 국가다 이렇게 말을 하던 루이 14세가 환생을 한 사람입니까? 도대체 문재인은 공과 사를 구별하기는 한 것입니까? 아니, 할 줄은 알기를 하는 것입니까? 단적으로 청와대 특수활동비에서 문재인과 김정숙이 쓴 개인적 비용은 얼마인가요? 법원이 판결을 했죠. 옷값과 장신구 값을 공개를 하라. 그래도 문재인은 응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 문제는 김정숙의 버킷리스트 외유 문제만 살펴보아도 그 답을 알 수 있습니다.
자, 5번째. 울산시장 선거 개입 사건은 어디까지 보고받고 그는 민주주의를 타락시켰다는 강한 의심을 받고 있습니다. 과연 청와대의 울산시장 선거 개입 사건이 비서실장이나 비서관 혹은 행정관 등이 최종적인 책임을 지는 사건입니까? 6번째, 퇴임 직전 국무회의 시간까지 변경을 하면서 문재인은 검수완박법을 공포했습니다. 문재인은 가슴에 손을 얹고 국민 앞에 답변을 해야 합니다. 검수완박법은 누구를 위한 것인가? 아니면 무엇을 위한 것인가? 정말 그 법이 우리나라 사법체계를 바로 세우기 위한 것이라고 저는 결코 생각하지 않습니다. 자, 7번째. 타이스타 항공 이상직으로부터 딸 가족이 받은 혜택은 뇌물인가 아닌가? 이 질문을 하는 이유는 문재인이 얼마나 자신에게는 관대한지를 깨닫게 해주기 때문입니다. 문재인 정부를 관통하는 내로남불은 조국 같은 사람보다 문재인에게서 비롯된 것입니다. 나에게는 관대하고 남에게는 엄격하다. 내가 하면 로맨스이고 남이 하면 불륜이다. 내로남불. 그 내로남불은 곧장 후한무치하고 통하는 그런 사자성어가 되었습니다. 8번째, 이 청와대에서 들고 나온 식탁과 의자, 술병은 누구 것인가? 참 사소해 보이는 질문이죠. 하지만 이 질문은 사실은 엄청난 내용을 숨기고 있습니다. 이 질문을 한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문재인은 왜 이리 탐욕에 사로잡혀 있는가? 일국의 대통령을 지낸 환갑을 훨씬 넘은 자가 왜 이렇게 탐욕에 사로잡혀 있는가? 나이가 70이 되었는데도 집착과 탐욕이 강한 자가 어찌 자신에게 엄격하겠습니까? 우리는 정말 최악의 통치자를 섬기고 살았던 것 같습니다. 자, 마지막 9번째 질문입니다. 문재인 역시 법률을 공부한 변호사입니다. 그래서 묻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의 탄핵 절차가 정당하게 이루어졌다고 믿는 것인가? 헌법재판관 강일훈이 주심이었죠. 그런데 국회에서 낸 소추안에 문제가 있으니까 그걸 2가지로, 헌법 위반 2가지로 정리를 하라고 그랬습니다. 법률 위반 8가지, 헌법 위반 5가지를 헌법 위반 2가지 사항으로 정리를 하라. 그러면 국회는 탄핵 소추안을 재의결을 해야만 합니다. 쉼표 하나, 토시 하나라도 마음대로 고칠 수 없는 것이 바로 그 탄핵 소추안이었습니다. 그런데도 아무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고 헌법재판소는 그대로 탄핵으로 나아갔습니다. 더 나아가 일주일에 4차례씩 재판을 하는 강행군 끝에 묵시적 청탁이니 경제 공동체니 하는 이상한 논리로, 형법 교과서에는 전혀 나오지 않는 이상한 논리로 박 대통령에게 선고를 한 징역 23년이 문재인 당신은 과연 타당하다고 생각하는가? 그렇지 않다면 당신은 왜 직전 대통령을 석방하지 않고 감옥에 두었는가? 나는 이 9개 질문에 대한 대답을 문재인으로부터 꼭 듣고 싶습니다. 그 외에 묻고 싶은 게 100개도 훨씬 넘지만 말입니다. 문재인은 김정은에게서 받은 풍산깨를 국가가 돈을 주지 않자 파양을 하고 국가기록원으로 돌려보냈습니다. 강아지들은 병이 들어 있었습니다. 오래된 병이었습니다. 그는 눈앞의 생명조차 눈가림으로 보살피는 척했을 뿐 이미 오래전에 강아지들을 버렸던 것입니다. 청와대 시절 그 개들과 찍은 사진은 정말이지 개같은 짓이었습니다. 나는 브레즈 파스칼의 말을 다시 한번 인용합니다. 내가 사람을 오래 관찰할수록 나는 내가 기르는 개를 더욱더 사랑하게 된다. 이재명이 국무총리 직속 자문기구인 경찰제도발전위원회 박인환 위원장이 문재인을 간첩이라고 지칭한 것을 개정해서 이렇게 비판했습니다. 대체 언제적 색깔론인가? 역사의 퇴행이다. 이재명은 27일 페이스북에 검사 왕국이 들어서자 검찰 출신이면
아무나 간첩으로 낙인 찍을 수 있다고 착각하는 모양이라는 말도 했습니다. 그러면서 한 말이 이렇습니다. 정권에 반대한다는 이유로 무조건 빨갱이 딱지를 붙이던 군사 독재 시절의 악습을 그대로 빼닮은 검사 독재다. 박윤화는 내년부터 국가정보원의 대공수사권이 경찰로 이관되는 것에 대해 26일 문재인이 간첩이라는 걸 빼놓고는 설명할 수 없다고 말을 해서 파장이 일었습니다. 그는 국정원 퇴직자 모임 양지회의 국가안보토론회 토론자로 참석해서 최근 간첩단 사건이 나오는데 문재인의 비호가 아니면 불가능이라고 주장도 했습니다. 그러면서 국정원 대공수사권 폐지를 비판한 것입니다. 자, 박윤환이 한 말, 문재인은 간첩이다. 이 말이 파장을 일으키자 민주당 박용진이 페이스북에서 이렇게 받았습니다. 그럼 간첩한테 검찰총장으로 임명된 윤석열 대통령은 간첩의 하수인이라는 말이냐? 재미있자고 하는 말로 듣겠습니다. 그런데 그 간첩 소리를 들었던 문재인이 책을 추천했더군요. 6.25 전쟁 발발 73주년을 맞아 1950 미중전쟁이라는 책을 추천한 것입니다. 박민식 보훈부 장관이 왜곡된 인식이라고 점잖게 지적을 했습니다. 6.25 전쟁을 국제전으로 부각하며 전쟁의 책임을 모호하게 하는 메시지에 참전 유공자들이 분노하고 있다. 과연 6.25 전쟁은 문재인이 추진사에서 말한 것처럼 국제전인 것이 전쟁의 본질인 것입니까? 문재인은 추천글에서 이렇게 썼습니다. 전쟁의 시원부터 정전협정에 이르기까지 한반도를 둘러싼 국제적인 힘이 우리의 운명을 어떻게 뒤흔들었는지 보여주는 책이다. 다른 사람은 몰라도 이 나라 대통령을 지냈다면 남의 이야기하듯이 6.25 전쟁을 이렇게 평가해서는 안 됩니다. 6.25 전쟁은 미국과 중국의 힘이 부딪힌 전쟁이 아니라 소련과 중국을 등에 업은 김일성이 적과 통일하겠다는 야심으로 기습 남침을 해서 일어난 동족 산장의 비극입니다. 저는 정말 문재인을 이 나라 역사에서 지우고 싶습니다.